금리가 예, 좀 쉽게 떨어지지 않고 고금리 시대가 오래 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예, 소위 뭐 뉴 레짐이다, 뉴 예, 노멀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 그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는 분들 가운데 처음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한테 그 채권 투자, 주식 투자할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 금리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2020년에 0.5%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에 그 4.8%까지 올라왔으니까요. 뭐 채권 가지고 계신 분들 엄청 손실을 보신 것이죠. 네, 그러나 아마 빠르면 4분기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어, 예, 그럼 물가 상승이 났고 금리는 지금이 거의 정점 무렵이다. 여기서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는 내년으로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그 FOMC 지난 9월 그 점도표를 보더라도요. 올해 한 번 더 올린다고 그랬는데 2026년까지 점도표를 보니까 계속 내린다고 돼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이 고금리 거의 정점에 있다. 우리한테 그 채권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 예,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물론 경기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은 예, 주가도 오를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시기를 주식 채권 투자 확대 시기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어.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금 비중을 줄이고 예, 채권이나 주식을 예, 매수하는 타이밍.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 2분기 한국의 자금 순환표 보니까요. 최근에 돈이 은행으로 많이 몰렸어요. 네. 그래서 현금 및 예금 비중이 우리 개인 자산 중에서 47%로 많이 늘었거든요. 네. 예, 최근에 은행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은행으로 돈이 많이 놀렸는데요. 예, 그런데 저는 은행금 비중 줄이고 오히려 채권이나 주식 비중을 지금 더 늘려야 될 시기다. 예,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고금리 시대를 좀 전제한다고 하면 예, 보통은 이제 금리가 낮아야 예, 뭐 주식시장이나 뭐 부동산 시장이나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식시장 투자 예. 괜찮을까요? 고금리 시대에도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거의 정점이 있고 서서히 떨어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게 예, 금리하고 기업 이익이거든요. 금리가 좀 높더라도 아, 기업 이익만 증가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하고 주가하고 상관계수 보면요. 장기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금리가 떨어져야 주가가 오른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경우는 금리가 오른 경우에도 주가가 오른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그 기업 이익이 증가할 때였었습니다. 아, 예, 그런데 뭐 최근에 그 삼성전자 이익이 이제 3분기 뭐 이익이 좀 발표됐는데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예, 저는 내년에 그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삼성전자 같은 주식 이익이 좀 많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비교적 높은 수준 유지하지만은 기업 수익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기는 어렵지만은 선행지수가 증가하면은 뭐 빠르면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부분적으로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채권, 주식, 현금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 현재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조정해 들지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수익이 그렇습니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예, 있겠네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회복되는 예. 그런 기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코스피가요. 예. 2,500을 깨고 2,400대까지 좀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 투자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우리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주가 평가해 보면요. 네. 우리 주가가 지금 가장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거시적 측면에서 결정하는 게 명목 GDP고요. 그다음 M2 총 유동성. 예, 그다음에 우리 주가는 특히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네.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거시경제 변수가 평가해 보면 우리 코스피가 지금 10%에서
20% 정도 가소평가되어 있습니다. 20%까지요. 미국은 가대평가되어 있고요. 아, 일본도 그래요? 명목 GDP에 비해서 일본과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가대평가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저평가된 저는 우리 주식을 더 사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고금리 시대에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걸 예상했을 때 앞서서 주식과 채권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암호화폐나 이런 쪽까지는 아직 볼 필요는 없다, 후순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주식하고 채권은 지금 가소평가됐다 이런 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채권 투자 적기다 어,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소득에 비해서는 가구 평균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높고요. 네. 예, 그다음에 코인을 한번 조금씩 투자해 볼 시기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는데요. 네. 달러 지수라고 그러죠. 뭐 최근에 100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107까지 올라왔는데요. 예, 그런데 작년 9월에 114였어요. 114까지 올랐다가 100으로 떨어졌다 지금 107인데 예, 미국 경제가 조만간 침체에 빠지면 아마 미국 금리도 낮아지고요. 달러 가치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 대외부채가 높으니까요. 이런 불균형 해소에서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비트코인 가격, 예, 그 다음에 금 가격도 오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자도 배당도 없습니다. 금이나 비트코인은요. 예, 그런데 시세 차익은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 미국 주식은 한 10에서 20% 정도 한국 주식과 다르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경기 침체가 온다고 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어떤 분들은 미국 경기 너무 좋다. 뭐 예. 오더라도 되게 연착륙, 예. 스무스하게 넘어갈 거다라고 하시는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미국 경제는 사실 너무 좋습니다. 아, 전 세계 경제 지금 별로 안 좋은데 미국 경제만 너무 좋죠. 네. 특히 고용 보면은 지난 그 9월 고용도 전문가들이 한 17만 개 증가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33만 5천 개나 증가해 버렸거든요. 와, 예, 그만큼 현재는 좋은데요. 예, 그런데 저는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증가세가 4분기부터 둔화될 것이다.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요. 저축률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가계 금리 부담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그 학자금 대출 많이 해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직장 들어갔는데 그동안 연기를 해놨어요. 예, 그런데 금융회사들이 이제 그거를 내라고 그러거든요. 돌아왔군요. 예.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거 내려면 소비할 돈이 줄어들죠. 그래서 아마 미국 소비가 4분기부터 감소하면서요. 예,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나빠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 견해뿐만 아니라요. 저기 블룸버그 컨센서스라고 있거든요. 블룸버그가 전문가들한테 조사해가지고 중앙값을 제시하는데요. 근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1% 안팎인데 내년에 1.0% 안팎. 일부 IB들은 뭐 0%도 전망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에는 그 미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많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와서 하락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한 10에서 20% 지수로 봤을 때 10% 정도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주가가 하락하면 우리 주가도 같이 오를 수는 맞아요. 없죠. 네. 네. 같이 떨어지기는 떨어질 텐데 아. 우리나라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그다음에 미국 주가 10% 떨어지고 또 반등하거든요. 그 반등 시기에 저는 우리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최근 이제 조금 가까운 미래로 왔을 때 23년 4분기에서 24년 1분기 주식시장을 전망을 해주셨을 때 10월에서 한 12월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우선 우리 주가가 앞서 말씀드린 저평가됐다. 그리고 아마 4분기에는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이고 전체 수출이거든요. 수출이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4분기에는 수출이 한 5% 이상 증가하면서 무역 수출 흑자도 90억 달러 정도, 뭐 이 정도 흑자나라고 보고 있어요. 예, 지난 그 3개월 동안은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가 흑자나니까 뭐 불황형 흑자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회자가 됐는데요. 예, 저는 4분기에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나기 때문에 예, 그런 단어는 없어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43%거든요. 수출이 5% 증가하면은 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어느 데 방송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8월 경상수지가 한국에서 발표됐거든요. 예, 그런데 경상수지가 48억 달러 나왔어요. 네. 예,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온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9월에는 뭐 무역수지도 지금 흑자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투자수지 흑자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60억 달러 정도 흑자날 것 같아요. 네.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11월, 12월 가서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수출 쪽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에 동인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반대쪽 의견을 한번 예. 말씀드려보면은 2024년은 약간 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금리는 높고 이제 경제 성장률은 안 나오고, 그리고 GDP IMF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안 좋을 거라고 예. 계속 경고를 한다고 하는데 예.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IMF가 우리 경제 성장 올해 1.4%로 봤는데요. 네. 내년에 2.2%입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7월 전망보다는 7월에는 2.4% 전망했는데요. 네. 이번에 2.2% 전망으로 0.2%포인트 낮췄어요. 낮춘 건데 네, 그래도 그래서 그런데 올해 1.4, 내년에 2.2니까 IMF가 올해보다는 내년 우리 경제가 더 좋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올해 한 3% 후반인데요. 네. 네, 내년에는 3% 안팎이나 2% 후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대부분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 아니다. 예,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떻든 단기 그 순환으로 보면은 내년에는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주식시장을 볼 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네. 이게 2021년 6월에 정점을 쳤어요. 그리고 우리 코스피 그때 3,300 갔을 때 선행지수 떨어지고 우리 코스피도 같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선행지수가 4월 저점을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OECD에서 한국 선행지수 발표하는데 그거는 2월에 저점을 쳤어요. 네. 2월에 저점 치고 지금 9월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선행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내년 경제는 좀 회복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앞서서 이제 한국 주식은 저평가라고 했는데, 뭐 적정 주가 같은 거를 한번 대강 얘기해 본다면 10%, 15% 지수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변수로 추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네. 예, 사실 명목 GDP로 추정해 보면 올해 명목 GDP 3% 성장한다고 뭐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네. 실질 1.4, 그 다음에 물가 한 1.6%. 그러면 적정 주가 수준이 3천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당장 3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주식시장이 코스피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월별로 봐도 일평균 수출, 그 다음에 M2 강의 통화에 비해서도 한 10% 정도 가소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앞으로 11월, 12월 달에 우리 코스피가 지금 수준보다 최소한 10% 이상은 오른다. 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한국 경제하면 네. 이제 중심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뭐 반도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네. 뭐 조선이라든지 2차 전지도 있고요. 네. 뭐 그런 대표적인 섹터를 저희가 좀 눈여겨보고 네. 거기서 조금 투자를 하면 괜찮을까요? 네, 저는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제일 관심 있게 쳐다봐야 반도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우리 그동안 수출이 감소했던 거는 반도체거든요. 네. 반도체 수출이 2018년에 우리 수출에 차지하면 한 18%까지 갔어요.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 한 14%로 줄어들었거든요.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안 된 거는 우리 반도체 수출 중 40%가 중국으로 15%가 홍콩으로 와요. 네. 55%가 중국, 홍콩으로 가는데요. 중국, 홍콩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출이 안 됐죠. 그런데 최근 9월 수출 통계 보니까 그동안 부진했던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서서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우선 그 중요한 섹터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업 경기도 상당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울산 가가지고 그 조선업 관련자들하고 뭐 이야기하면서 뭐 얻은 지식인데요. 앞으로 3, 5년 동안 거의 수주를 다 받아냈대요. 과거에는 저가 경쟁을 했는데 상당히 비싸게 받았다. 그리고 배도 자율주행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잘 만든다는 거죠. 자율주행배요? 예.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육상에서 자율자동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자율자동차보다 자율배가 훨씬 더 만들기 쉽다는 거죠. 그래. 왜냐하면 없으니까. 예,
바다에는 그렇게 교통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럴 것 같네요, 네, 진짜. 앞으로 전 세계가 자동배로 갈 텐데, 네. 네, 그리고 지금 배도 그동안 그 매연이 아주 심했지 않습니까? 음. 그 협회가 있는데 다 그거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매연이 나는 배를 매연이 없는 배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가 바뀌더라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도 한국 해양 디지털 세계적인 세미나 가서 저도 발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네, 거기서 여러 덴마크, 스웨덴 뭐 이런 거 전문가들이 와서 발표한 거 보니까 네. 뭐 그쪽으로 디지털화가 되면서 그쪽은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조선업종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한 2025년 내지 2030년까지 다음 한 10년을 이렇게 봤을 때 요즘에 네. 뭐 모금리 시대 얘기도 있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 판이 바뀐다는 얘기도 있고 네. 막 역학이 바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국 경제의 미래는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낙관은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거죠. 그런가요? 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추정해 보니까 네. 지금 2% 안팎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중기적으로 잘해야 2% 성장한다는 거죠. 뭐 경제가 성장하면 노동이 증가해야 되고 투자가 증가해야 되고 생산성이 개선돼야 되는데 우리 계속 노동 감소하고 있고 대기업들 이미 투자 많이 해놨기 때문에 투자 많이 안 합니다. 생산성이 그냥 하루아침에 증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은 지금 2%로 떨어졌다. 예, 그렇다고 일본식 디플레는 아닙니다. 그 명목은 한 3.7% 정도 나와요. 네. 그러면 우리 코스피는 매년 과거 보면은 명목 GDP 성장률보다 우리 코스피가 1 내지 2%포인트 더 높았거든요, 상승률이. 네. 그러니까 한 매년 5% 정도는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좋게 이야기하는 건 코스피가 명목 GDP에서 지나치게 가소평가에 있으니까 제자리를 가는 과정에서 오르고 그렇죠. 거기다 또 매년 5% 정도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확실히 과소평가가 돼 있다. 네. 예. 교수님 그럼 반도체 섹터와 조선업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네. 혹시 또 추가하실 게 있으실까요?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2차 전지. 뭐 우리 은달님도 많이 방송 2차 전지 네. 하셨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 네, 오래 올랐다가, 평가됐죠. 맞아요. 네, 그게 제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지금 많이 조정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제자리 돌아온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네. 네, 저는 뭐 포스코 퓨처 같은 거 이런 주식 보면서 54% 빠졌더라고요. 어제까지 보니까. 네, 그런데 제가 포스코 강의 뭐 다음 주에 월요일도 가고 그러지만은 네, 갈 때마다 네, 그분들하고 포스코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고 또 궁금한 거 듣고 그러는데 네, 계속 그 성장성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분위기가 좋은가요? 예, 분위기 괜찮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이번에 먼저 환율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환율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추석 연휴가 지나고 한 1360원까지 갔다가 지금도 한 1350원 이렇게 되고 4분기 내년 초 가면은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1400까지도 간다. 예. 그래서 지금도 달러 투자 늦지 않았다. 달러 자산을 조금 매수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달러 파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달러 가치가 여기서 좀 더 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분기부터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는 거죠. 네. 그럼 미국 국채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달러가 강세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서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죠. 네. 근데 4분기부터 미국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뭐 최근에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놨습니다만은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2028년까지 축소라는 겁니다. 네. 그럼 2028년까지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은 경상수지가 올해 거의 3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것 같습니다. 8월까지는 100억 달러 흑자를 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투자 소득 수지가 계속 우리가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 가지고 본 돈 가지고 해외 증권 투자, 주식 채권 투자에서 이자 배당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그 4개월 동안 경상수지가 한 200억 달러 정도 흑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억 달러 흑자 나면 200억 달러가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상승할 수 있다. 당장 연말 연초 되면은 저는
1200원대 후반, 1300원 밑으로 저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한미 금리 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져 가지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은행은 뭐 가계부채 뭐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뭐 이대로 좀 금리 차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미국이 한 번 더 뭐 올린다거나 해도 큰 타격은 없을까요? 예, 그게 추세가 중요한데요. 네. 그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이 끝나고 기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끔 하더라고요. 네. 한국은행 총재가 추세를 봐야 된다. 중요한 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제 한 번 올리면 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뭐 내년 가면 이제 내릴 거라는 거죠, 계속. 예. 그리고 우리가 채권은요, 미국 사람들이 별로 우리 채권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높으면은 우리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갈 것이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주식은 외국인들이 지난 거 8월 말에 이제 26% 가지고 있는데 미국계 자금이 41%예요. 네. 근데 채권은 외국인들이 우리 10%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계 자금이 47%, 유럽계 자금이 30%입니다. 77%를 네. 아시아계 유럽 자금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일본 국채 수익률보다 우리가 훨씬 높죠. 중국보다 높죠. 독일보다도 훨씬 더 높죠. 이런 유럽계 아시아계 자금이 우리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갈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주시장하고 채권 시장을 좀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 경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 경제 막 끝났다,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처럼 된다라고 약간 극단적인 그런 제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현재 중국 경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안 좋긴 안 좋죠. 근데 지나치게 우리가 지금 가장에서 언론에서 안 좋다 이런 보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중국 경제가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거의 10% 안팎 이렇게 높은 성장하는 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그 고성장 과정에서 기업의 가행 투자 있었고 기업 부실해지고 지금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성장률이 낮아지거든요. 근데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IMF 전망 모든 전망 보면은 올해도 5%, 내년에도 4%예요. 네. 세계 평균이 3%입니다. 미국 올해 2%, 내년에 1%예요. 네. 세계 평균보다 중국이 높고 미국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세계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세계 GDP에서 중국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미국은 세계 평균보다 덜 성장하니까 네. 미국 GDP 비중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고성장에서 중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진통이지. 저는 중국이 그런 극단적인 2008년 금융위기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차이는 중국은 아직도 그 자본시장이 개방이 안 됐어요. 금리 자유화도 안 됐죠. 외환시장 자유화도 안 됐죠. 근데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는 집값이 오르니까 금융회사들이 집을 담보로 빌려준 돈 가지고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 파생상품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미국 위기가 겪었거든요. 네. 중국은 그런 파생상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이 중국은 미국처럼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저성장에서 고성장으로 회복을 하려면 그래도 한 몇 년은 두고 봐야. 이제 고성장으로는 못 갑니다. 못 가요? 구조적으로 이제 사례적 5% 성장하다가 또 한 10년 지나면은 또 성장률이 이제 2, 3%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요. 86년, 88년에 그 3조화음으로 우리 경제가 연평균 12%나 성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이니까 우리 기업들이 90년대 돌아가지고 투자를 엄청 했죠. 그런데 투자하자마자 수요가 부족하니까 대기업들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우리가 이제 고성장 시대를 완전히 끝내버리고요. 5% 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그리고 사례적 5% 성장을 오래 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2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잠재성이 2%로 떨어졌는데요. 중국은 앞으로 10년 정도는 4 내지 5%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성장률이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중진국의 함정 뭐 빠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중국도 빠지는 걸까요? 그래서 중진국 함정이라면 이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진 건데 네. 글쎄요, 4 내지 5% 가지고 과연 그 중진국 함정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평균보다는 중국 경제 규모가 세계 위이거든요. 네. 중국 GDP가 18조 달러 정도 돼요. 네. 그런 나라가 사내적 5% 성장한다는 거는 결코 저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일본처럼 막 잃어버린 30년 예. 이렇게 빠질 위험도 없는 거고. 예. 일본이 그 불황에 빠진 이유는요, 자산가액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죠. 예, 그리고 80년대 중반 들어가지고요, 일본 GDP가 미국 GDP의 70%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일본이 너무 빨리 커지니까 미국이 일본을 견제한 거죠. 네. 어떻게 견제했냐면은 85년 플라자를 통해 가지고 엔강수를 유도했고요. 그다음에 86년 미일 반도체 협약을 맺어가지고 일본 반도체 산업을 죽인 거 아닙니까? 예, 중국 GDP가 지금 미국 GDP의 70%를 넘어섰어요. 80년대 지금 일본 같은 중국,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같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중국은 미국 말 일본처럼 안 듣고 있죠. 일본은 미국 말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서 학습을 한 걸까요? 네, 일본 학습을 한 케이스를. 거죠. 네, 일본을 보고 저래서는 안 되겠다. 안 된다. 네, 네. 다 받아주면 안 된다. 네. 그럼 교수님 지금 이제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가 이렇게 나뉘면서 중국파, 미국파로도 전 세계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래서 지정학 갈등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구도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뭐 이득인 걸까요? 아니면 손해가 더 큰 걸까요? 손해죠. 손해. 네. 사실 2001년 미국의 권유로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 WTO에 가입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에서 미국한테 상품을 싸게 공급했고요. 약 6조 2천억 달러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올마트에 그렇게 상품을 싸게 공급했고 중국이 미국서 버는 동안 미국 국채사 가지고 금리 낮으니까 미국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해 아주 경제 성장을 했고요. 미국은 금융으로 중국이 금리 낮춰주니까 금융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서로가 좋았었어요. 네. 네, 그런데 중국이 너무 커지니까 사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커지는 과정에서요, 우리도 중국이 그때 미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재를 못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대중 수출 거의 70% 이상이 중간재인데요.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면 우리 경제도 성장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런데 둘이 싸우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사실 그 트럼프 정부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알아서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우리 편 들래, 중국 편 들래. 선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미중 그 패권 전쟁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는 스티븐 로치 에일대 교수가 쓴 우발적 충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경제적 측면에서 왜 미중이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가. 예, 그런 측면을 아주 경제 측면에서 잘 분석했고요. 그런데 이 책 결론은 뭐냐면은 false relative라는 거짓 수사로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던데요. 네. 서로 근거가 합리적인 근거가 안 된 거 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비난하고 중국이 미국을 비난하고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득 차별화가 너무 심화됐거든요. 빈부격차요? 예. 중산층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경제정책 방향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성장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 시진핑도 국부론을 내세우고 있죠. 빈부격차 해소하고 있다는 거,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내부 불만을 밖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미국 측에서는 중국이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갔다. 그 다음에 중국은 과거에 아편전쟁 겪고 일본 침략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또 미국이 우리를 침략할 것이다. 그런 잘못된 수사로 서로 싸우고요. 이게 잘못되면은 그야말로 우발적 충동, 극단적인 상황, 전쟁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미국, 중국이 조금 더 신중해졌으면 좋겠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중국 시장이 좀 감소한다고 하면 뭐 다른 국가들을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다른 국가를 우리 수출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중 수출 비중이요. 2018년에 27%였어요. 근데 올해 지금 20%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중국으로는 앞으로 수출 비중이 여기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세안이라는 국가가 있고요. 인도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미중 패권 전쟁에서 가장 그 혜택을 보는 나라가 지정학적 혜택을 보는 나라가 인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왜냐면 인도가 뜨는 거군요. 아세안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아세안 수출 비중이 18%고요. 인도 수출 비중이 3%, 아직 굉장히 낮죠. 네. 둘이 합치면은 중국, 미국 비중보다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지금 인도에 전기차 엄청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 반도체도 아직 못 만들고 전기차 뭐 이런 거 잘 못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수출해가지고 아마 우리 성장 활로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기업들이 그렇게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런 측면은 없을까요? 중국이 예. 그동안 이제 자유무역 시대에서는 예. 물건을 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도 좀 거기에 있어서 공급 단가라든가 가격 예. 면에서 힘든 면들이 있었는데 미국이 알아서 이제 중국을 좀 막아주니까 예. 제조업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중국이랑 가격 경쟁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제조업하고 중국이 저는 중국이 거의 비슷한 제품을 더 싸게 생산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LCD 같은 거 네. 우리 기업들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비싼 제품을 더 싸게 생산하고 머지않아 반도체도 중국이 생산해낼 겁니다. 그러면 그걸 미국이 막아주면 예, 미국이 음. 막아줘야 되는데 네. 스스로 개발할 겁니다. 네. 예, 중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주선에 아주 달 뒤편까지 간 나라입니다. 맞아, 먼저 갔죠. 미국보다도. 최근에 어떤 자료 보니까 세계 그 제조업 주요 기업 그 분석 그 업종별로 제조업 분석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중국의 기술 우위 분야의 제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이 중국을 막고 뭐 그런 자유무역 시대가 변화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기술력과 그런 걸 많하게 개발하고 그렇죠. 자체 능력을 갖춰야겠네요. 그래서 우리 그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초격차 계속 유지해. 계속 격차를 유지해야지 중국은 계속 따라올 겁니다. 또 오늘 뉴스 보니까 초격차 상실된 것 같다 이런 기사도 막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군요. 아까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주식과 채권은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더하면 비트코인 암호화폐 같은 거는 좀 비중을 늘려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동산은 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부동산을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요. 네. 그런데 그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그 다음에 렌트 이런 거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이거로 평가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의 그 금융안정 보고서 3월 기준이요, 3월 말 기준인데 가격 평균보다도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전국 집값이 가격 평균에 비해서 20% 아직도 높거든요. 네. 그리고 렌트에 비해서 가격 평균에 비해서도 한 10% 이상 높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집값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아직도 가대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차별화라고 보고 있어요. 네. 우리 경제가 계속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섰다. 잠재성장 2% 안팎일 것이다. 이런 저성장은 차별화거든요. 잘된 거는 더 잘 되고 어려운 거는 더 기업도 어려워지고요. 부의 분배도 더 심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차별화될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도심 주변이나 이런 데보다는 핵심 지역은 오를 수가 있는데 주변 지역은 상당히 좀 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차별화가요. 과거에는 잘 안 나타났던 현상인가요? 차별화가 계속 나타나기는 나타났었죠. 네. 그런데 앞으로도 확대될 거라는 폭이 더 커진다는 거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도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구 수도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는 2029년이 정점이에요. 가구 수도 줄어들고 우리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서 소득 증가 속도가 낮아지니까요. 아마 전체적으로는 집값이 오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모든 지역이 같이 오르기는 힘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사람도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뭐 제가 금융회사 다니면서 2조 가지고 계신 분, 수천 억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은 가끔 봬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상위 1% 혹은 금융자산이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금융자에서 10억 넘는 사람도 10% 이상 되거든요. 음, 이런 사람들은 계속 좋은 지역에서 살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예, 찾을 네.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부 핵심 지역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물론 그쪽에도 거품이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예, 저는 집값이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전 정부의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음, 그냥 집이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너무 빨리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런데 제가 보면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래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 컨텐츠 이렇게 보면서 댓글을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집값이 내려앉았다가 올랐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근데 그런 지역들은 보니까 이제 뭐 잠실이나 이런 데는 그 고점 대비 이제 한 30% 떨어졌다가 95%까지 네. 회복하고, 근데 또 어떤 댓글은 뭐가 집값이 올랐냐, 네. 우리 집은 아직 떨어졌는데 네. 이렇게 보는데 딱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역이 확실히 핵심지라고 말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떨어지고 나서 회복도 다른 것 같고. 예, 아마 앞으로 그런 차이가 더 심화될 거예요. 네. 그 저성장이라는 건 모든 분야에서 차별합니다. 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18%가 한계 기업이거든요. 지난 3년간 영업이익이 아주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네, 18%예요. 이런 기업들이 생존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은 더 잘 되죠. 저는 산업의 심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산업은 존재하지만 그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체 수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예,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은 더 잘 되죠. 그걸 다 독식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이렇게 막 너무 크게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은 어차피 집 한 채를 사는 거니까 디테일하게 봐야겠네요. 자기가 살고 싶은 동네나 단지를. 예, 자기가 살고 싶은 단지 계속 보면서요. 뭐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연락을 해놓고 혹시라도 금매물 같은 것도 나올 수가 네. 있거든요. 뭐 이런 걸 활용하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고점 대비 한 20-30% 빠지면은 연락 달라고 해서. 교수님, 그 가계부채 문제도 많이 지적이 나오는데, 가계부채 문제는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봐야 할까요? 가계부채는 뭐 전반적으로 심각한 상황은 맞습니다. 우리 가계부채가 97년 그 외환위기 때 GDP 대비 50%였거든요. 네. 근데 작년 말에 105%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늘어난 나라 중에 한 나라죠. 근데 가계부채가 높다고 당장 위기가 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97년 외환위기 때는 큰 기업들이 뭐 수조 원씩 부실을 했기 때문에 위기가 왔었죠. 근데 가계는 규모가 적어요. 근데 단지 이제 우리가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금융회사 빌린 원금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계부채가 2003년에 이렇게 급등했거든요. 그 이후로 보면은 우리가 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이 계속 밑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비가 여러 개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거지 극기한 위기가 오는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가계부채보다 GDP가 조금 더 빨리 증가하면은 큰 문제는 없죠. 네. 예, 그런데 작년 말에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5%였는데요. 근데 올 2분기 보니까 102%로 조금은 낮아졌거든요. 뭐 100%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만은, 예, 그래도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해가지고 분모에 있는 GDP가 올라가면은 예, 가계부채는 견딜 수 있는 문제죠. 네. 예, 그런데 과연 그 이제 GDP가 그만큼 증가할 것인가? 네. 예,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GDP보다 덜 증가하면은 예, 저는 뭐 큰 위기까지는 안 오리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은 가계부채 부분은 저희가 뭐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이거는 경제 성장률을 좀 계속 추적하면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예, 뭐 감당할 수준이라고 아직까지는 저는 보고 있고 이것 때문에 큰 위기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 네. 소비가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가니까 물론 문제가 있죠. 뭐 소비 줄고 저성장 줄으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가계 소득 줄어들고 더 소비를 줄이는 이런 악순환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좀 붉어진 거는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에서 예, 봐야 되는 걸까요? 가장 그렇죠. 큰 원인을. 우리 가계대출의 거의 8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예, 최근에도 집값이 좀 오른다고 그러니까 사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거고요. 예, 저는 최근에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은행들이 그 50년 만기 맞아요. 주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4.5% 정도 됐다는 겁니다. 네. 예, 그것도 대부분이 네. 고정금리였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50년 지나면요, 우리 잠재 성장률 0% 혹은 마이너스도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고정으로.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많이 떨어질 텐데 네. 당장 뭐 3년, 5년 지나면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그걸 뭐 고정금리로 대출 받은 아. 거는 좀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아, 그런 측면이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그 대출 좀 규제하면서 좀 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대출 50년짜리 받는 거는 좋은데요. 저는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 부분에서의 예. 부채 문제는 괜찮을까요? 우리 정부 부채가 GDP 대비 지금 거의 50% 근접하고 있죠. 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네. OECD 평균이 100%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계부채 GDP 대비 작년 말 기준으로 105%, 그 다음에 기업부채 GDP 대비 120% 넘어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기업하고 가계부채는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거든요. 근데 기업 가계는 높지만은 정부 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위기가 왔을 때는 예, 정부가 예. 나서게 되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그 여력은 있는 거네요. 여력은 있습니다. 정부 여력은. 그나마 다행이죠. 아,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 좀 집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핵심지가 아니면은 조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바이가 아니라 리브의 관점으로 예, 좀 지켜보면서요. 그렇게 가야겠군요. 사실 저도 그 집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6%고요. 주식 이야기보다 집값 이야기가 훨씬 더 민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이제 직장 들어가지고 결혼하면 앞두고 그 언제 집을 사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는데. 네. 예,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집이라는 거는 사는 곳이다. 집은 한 채 있어야 된다. 지금 능력이 있으면 사도 된다. 네. 그러나 우리가 집 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부모님한테 그걸 받지 않는 한 집 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결국 은행에 가서 대출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조금 더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에 집중할 때다. 예, 저는 뭐 지금은 주식하고 채권 투자. 그리고 한국 은행의 주식, 금도 아니고. 한국 주식에 넣고. 예, 한국 주식. 채권은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예요. 예상이 그렇습니다. 되니까. 아, 좋습니다, 교수님. 그 교수님의 그 인사이트를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김영익의 오피셜 스터디 클럽을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을 만드신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그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예일대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만든 단어예요. 네.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게 금융을 열심히 공부하고 시대의 흐름,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20년 상반기에 뭐 코스피가 3,300 갔을 때 네. 2,200까지 떨어집니다. 그 전망을 했던 욕만 굉장히 많이 얻어먹었습니다만은. 네. 네,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면은요, 우리가 코스피를 3,000에 사는 것보다 지금 뭐 2,000 안팎에서 뭐 지금도 2,500 안팎에서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할 때 뭐 종목도 중요하지만은 거시경제의 흐름은 꼭 아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3,300에서 2,200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는요, 웬만한 종목은 다 같이 떨어져요. 경기가 하강하고 주가 사이클이 하락 국면에서는 특별한 종목 아니면 다 같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조금 더 소수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왔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국민 전체가 금융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좀 다수 투자자들, 뭐 경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 대상으로 좀 금융민주를 같이 달성해보자.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시작해 본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주시나요? 네, 제가 크게 세 가지를 할 계획인데요. 네. 네, 첫 번째는 뭐 일간 주요 경제지표 발표되면 이 경제지표가 의미가 뭐고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일간으로 하려면 저도 지금 아이디어가 금방 바닥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네, 주간경제를 최근에 제가 작성해서 어. 일부 그 투자자들한테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가 어떤 의미였고 주시장에 어떤 의미 주고 그다음에 매주 또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컨센서스가 어떻고 제 생각은 어떻고 이것들이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주가, 금리, 환율은 어떻게 될지 주간 전망을 하나 더 올 단위로 제가 와.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제시 한번 해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한 번씩은 그냥 오프라인, 온라인 이 동시가 강의를 하면서요. 최근 경제지표 전부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금 자산 배분을 주식, 채권, 현금 이런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시는 게 수익률 극대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저 나름대로 한번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아, 네. 교수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그 교수님의 그 사칭 채널도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피셜한 스터디 네. 클럽을 런칭해 주시는 게 오히려 그런 곳으로부터의 사기나 이런 거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것 같기도 예. 하고요. 네, 그 이유도 제가 이거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매일 지인들한테 전화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맞냐? 당했다. 예. 당했다. 예. 뭐 수천만 원 잃었다. 이거는 뭐 전직 장관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런 그다음에 분들도. 대기업 사장도 있고요. 아, 이런 분들이 그냥 속으셔가지고 하는 돈을 손해 보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당하시는 예. 거예요. 이거 어떤 때는 학교로 메일이에요. 연예인들도 당했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심각하네요, 진짜. 최근에 한 분이 한 8천만 원을 잃으셨다는 겁니다. 8천이요? 1억에서 2천 뺀 8천. 8천만 만 원? 예. 아이고, 웃으면 안 그래가지고 되는데. 제가 그 경찰서에 가서 수사 의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피해를 본 사람이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경찰서에 가서 지금 수사 의뢰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발 그 사칭하는 사람들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 진짜 찾기, 그리고 또 그거 사기 당해도 찾기 쉽지 않을 텐데요. 예, 찾기는 쉽지 않을 텐데. 네. 예, 수사 의뢰해가지고 저도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상당히 좀 궁금해서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와, 저는 그 당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일반 국민분들, 보통의 그런 분들인 줄 알았는데 그런 분들도 그만큼 정교해진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수단과 방법이. 제가 봐도 애들이 정교하게 사기를 칩니다. 제 조교까지 이름도 알아서. 아니 다른 이름으로 등장해가지고요. 네. 그리고 또 제 지인 중 하나는 그 미국서 오래 살시다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영어로 질문을 하니까 그 조교가 영어 대답을 너무나 잘해주더라는 겁니다. 영어로. 그렇구나. 예. 근데 그분도 당했어요. 네. 그러면 교수님 그 한 번 더 명칭을 확인하면 김영익의 오피셜 스터디 클럽. 예, 이게 그렇습니다. 딱 정식 명칭인 그래서 거죠. 오피셜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넣은 겁니다. 네, 교수님. 이해는 전부 사칭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 예비 수강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같이 금융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금융으로 같이 부자가 되자. 이게 제 가치고 나누고 싶은 거고요. 네. 예, 저도 그동안 그 증권회사 다닐 때는 그 주식 투자를 별로 못했거든요. 네. 근데 학교로 오니까 자유로니까 주식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마치 그 오렌 버핏 뭐 제가 그분 뭐 절대 비유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분이 보니까 그 이전에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65세 이후로 그분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예, 제가 올해 만 65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희망이 있구나. 네, 그래서 제 희망을 같이 나누면서 예, 금융으로 사실 우리 기업들이 뭐 돈 많이 버는 거 우리가 나눠 가져야 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예, 같이 그 금융 민주주의를 함께 달성해 보자 이런 의미가 예,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 웅달책방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 1억 정도 지금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저는 뭐 지금 주가가 많이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주식 70%, 예, 채권 30% 네.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그만큼 예, 주가가 지금 저평가됐고 예, 채권도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조선주, 뭐 그 다음으로 뭐 이체전지 정도 보시는 거고 현금은 아니고 채권으로. 예. 네. 지금은 우리가 이미 현금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현금 및 예금을
예, 지금 우리 가계 금융자들 47%예요. 그거를 저는 가감히 줄이고 아, 그거를 줄이고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1억이 지금 새로 생겼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1억 생기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1억이 없으시다 하면은 예금 줄이고 음. 그 돈 가지고 저는 주식하고 채권 살 시기다. 예, 그런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정도에서 오늘 인터뷰 마쳐도 네, 괜찮으실까요?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효익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